먼저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저를 보고 "와 저건 좀 허영심에 눈이 멀었다. 욕심이 과하니 저렇게 살았지." 그런 말 나올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허영심에 젖은 멍청한 인간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얘기는 아니니까 판단은 끝까지 듣고 나서 해주세요.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그토록 바라던 아주 반짝이는 세계에 입성했고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고급 웨딩샵에서 웨딩 플래너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일했어요. 웨딩 플래너라고 하면 스드메 과정 맞춰주고 결혼식 준비 도와주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일은 정말 순도 높은 감정 노동이었어요. 특히 상대하는 사람들의 재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웨딩 플래너가 해내야 하는 서비스의 강도도 같이 커졌죠. 제 경우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일반 웨딩 플래너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상류층을 상대하는 라인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죠. 상담실 문이 열리는 순간 신랑 신부와 혼주는 순식간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쫙 훑어봤어요. 제 자세, 가방, 구두, 시계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스캔하듯 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그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오늘 이 상담 쉽지 않겠다 싶은 감각이 바로 왔어요. 그럴 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면 바로 무시가 들어오거든요. 제 얼굴이 곧 샵의 이미지였고 그 인상이 계약 여부를 좌우했으니까요. "아까 상담 들어온 신부 봤어? 내 가방 힐끗 보더니 웃더라. 짝퉁아 알아봤다 이거지." "봤어." 그 눈빛 딱 알지. 짝퉁인 거 귀신같이 알아보는 사람들 진짜 무섭지 않아? 내 말이. 그러면 그때부터 은근 무시 들어가고 계약 얘기도 생각대로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월급쟁이 주제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엄청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특히 구두와 가방, 코트만큼은 꼭 좋은 걸로 보이게 해야 했고 늘 정갈하게 피부며 몸 관리도 신경 썼어요. 물론 그걸 다 진짜 명품으로 감당할 돈은 없었으니까 A급 짝퉁을 샀거나 홈케어로 관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았고요. 이렇게 일과 일상 바깥에서까지 부담이 크다 보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용을 써가면서까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일을 놓지 못했던 건 상류층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묘한 쾌감, 그 세계의 반쯤은 저도 속해 있다는 착각 같은 우월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이었어요. 인정해요. 맞아요. 한마디로 허영심이 컸던 거예요. 공무원인 아빠와 보험 판매원인 엄마 밑에서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으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신데렐라를 꿈꿔왔던 것 같아요. 어떤 여성들은 자기 머리로 학자가 되거나 사업가가 돼서 부와 명예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지만 저는 그 정도의 포부는 없었어요. 대신 어릴 때부터 나름 인기가 끊이지 않았던 정도의 외모와 겉보기에 그럴듯한 직업을 이용해서 신데렐라가 되겠다는 남모를 꿈을 품고 있었던 거죠. 대놓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죠. 물론 웨딩 플래너로서 자부심도 있었고 제 일을 사랑하고 또 즐기는 마음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상류 세계와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그 장점 하나가 제겐 너무 큰 메리트였거든요. 특히나 이 일을 하다 보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스케일의 일들을 매일같이 보게 됐어요. 결혼식이라는 게 결국 하루짜리 잔치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에 몇 억, 많게는 십수억까지 태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꽃은 전체적으로 바꾸죠. 메인 홀만 말고 복도랑 포토존까지 다요. 그렇게 되면 꽃 비용이 꽤 올라가는데 괜찮으실까요? 그 정도야 뭐 어차피 10억 안쪽일 거잖아요. 드레스는 현재 두 벌로 말씀 주셨는데 추가로 더 보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세 벌이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럼 세 벌로 할게요. 마음에 들면 네 벌도 괜찮고요.
하루 잔치에 남들은 평생 쳐다도 못 볼 돈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며 놀라웠던 건 그들이 지불하는 비용의 크기보다도 돈을 쓰는 방식이었어요. 고민이 없었거든요. 마치 제가 시장에서 몇천 원짜리 물건 고르듯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을 내렸어요. 자신에게 중요한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그러다 보면 현타가 밀려올 때도 많았죠. 저 사람들은 저 세계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들인데 저는 그 세계를 창문 너머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또렷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뭐랄까, 질투라기보다는 제가 평생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안정감이 부러웠어요. 저는 그들의 돈이 아니라 돈을 당연하게 쓸 수 있는 삶이 부러웠던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모든 걸 가진 저 안정감.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제가 매일 보는 그 세계에 편승하고 싶다는 욕심이 점점 커졌어요.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진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저 삶에 나도 뛰어들고 싶다 그런 욕망이 생겼죠. 원래도 허영심이 있던 제가 제 스스로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어요. 매일 보는 상류층의 삶이 제 기준을 너무 높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평범한 것들은 평범이 아니라 초라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변화였어요. 주말에 누구 결혼식 다녀왔어? 대학 동기. 그냥 일반 웨딩홀이었는데 뭐 그냥 평범한 건데 너무 빈해 보여서 솔직히 좀 놀랐다? 옛날엔 그냥 결혼식에 신부만 빛나면 됐지 했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웨딩 아니면 진짜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 있지. 나도 그래. 예전엔 그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눈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가 봐. 맨날 보던 게 이런 거니까. 맞아. 큰일이야. 그냥 평범한 결혼식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 몰랐어. 우리 일 때문에 기준이 완전 망가진 거지 뭐. 눈이 높아질수록 저를 둘러싼 그 모든 평범한 생활이 비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제 자신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 욕망은 저를 더 세게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한 고급 웨딩홀을 운영하는 대표였고 저는 제휴 미팅 자리에서 남편을 알게 됐어요. 일로 만난 인연은 자연스럽게 사적인 사이로 이어졌고 연인으로 그리고 꽤 이른 시점부터는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로까지 발전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았고 한마디로 제가 동경해오던 바로 그 상류층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강남 8학군을 벗어난 적이 없고 유학도 다녀오고 고급 빌라에 살면서 고생이라는 걸 거의 모르고 자란 전형적인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리고 남편을 만나며 저는 제 인생에 드디어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입장권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게 착각이든 욕망이든 그 당시에 저는 분명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샵에 갑자기 웬 연예인이 찾아오면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어차피 저희 샵엔 결혼을 앞둔 연예인들이 가끔 찾는 곳이긴 해서 이상할 건 없었는데 그날 유독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그 연예인은 이미 결혼을 한 걸로 유명했고 저를 콕 집어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맞이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종환이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네? 그게 무슨... 혹시 그럼 종환 씨 누님이? 맞아요. 내가 걔 누나예요. 그때까지 저는 남편 누나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렇게 저는 연예인으로만 알던 사람, 아니, 이제는 제 시누이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내가 아가씨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려고 왔어요. 평범한 집 딸내미랑 결혼을 한다길래 얼마나 대단한 여잔가 한번 보려고. 제가 별로 대단한 여자는 아닌데. 그래 보이네. 근데 우리 집은 알다시피 좀 대단하거든. 근데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으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자신은 있어요. 믿어 주세요. 최선이라 노력이야 뭐. 다들 그런다 하잖아요. 문제는 그다음이죠. 집안 분위기에 맞출 수 있느냐, 눈치가 있는 사람이냐. 사람이 보고 배운 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 사는 세계가 아예 달라지는 건데 그거 무시 못 한다니까? 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족하면 채우고 모르면 배우면서 맞춰가려고요. 저 정말 잘할게요. 꼭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시간 지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 주세요. 신우이는 방송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포스가 있었어요. 눈만 마주쳐도 괜히 허리를 한 번 더 펴게 되는 이상하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사람이었죠. 말투는 차분한데 질문 하나하나가 저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신우이는 압도적인 기세로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는 딱 그만큼만 보고 가겠다는 얼굴로 자리를 떠났어요. 신우이가 다녀간 뒤 저는 무슨 격한 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며칠 전에 왔던 손님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혼주라고 하면서 상담은 길게 받는데 계약 의지는 없어 보였고 예약도 계속 미루면서 유독 저만 유심히 살피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연히 그냥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신우이를 만나고 나니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신우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인상착의에 대해 말해줬더니 역시나 남편의 고모와 외삼촌이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무슨 상품 구매 전에 확인하듯이 저를 미리 살펴보고 간 거였다는 걸요. 저는 그때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면접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무렵부터 장난 아닐 시집살이가 어느 정도는 예감됐어요. 네,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어요. 구경만 하던 그 삶 속으로 제가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와 있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거든요. 제 집안은 평범했고 저도 평범했고 그들 입장에선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니 사는 내내 저도 친정도 무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향혼의 단맛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남들 눈치 보며 맞춰가고 참아가며 서비스직으로 10년을 버텨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그 정도 못하겠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알고도 모든 걸 감수할 각오를 한 채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아직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요. 그렇게 결혼한 후 신혼초는 꿈 같았어요. 정말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에 성공한 뒤에는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평생 꿈도 못 꾸던 집에 살고 평생 꿈도 못 꾸던 가구와 침구와 옷들에 둘러싸여 매일 공주 대접을 받으며 갖고 싶은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손에 쥐어지는 삶이었죠. 어릴 때부터 막연히 그려왔던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기분은 솔직히 너무 달콤했어요. 정말 중독적인 달콤함이었죠. 그런데 신데렐라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제 경우엔 그 꿈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가진 재산이라곤 외모 하나뿐이었기에 남편을 위해 늘 미모를 가꾸고 시가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충성을 다하며 잘 보이려고 했었어요. 결혼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가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어요. 주말에는 무조건 들렀고 평일에도 퇴근이 조금이라도 이르면 얼굴이라도 비췄어요. 시모가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시부가 싫어하는 반찬이 뭔지 전부 외우고 있었고 두 사람이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도 기억해뒀다가 뭐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애썼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도 시부랑 시모는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어요. 말은 늘 점잖고 부드러운데 분명히 선은 그어져 있었거든요. 결혼은 허락했지만
아직 완전히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신호가 은근하게, 하지만 계속해서 느껴졌던 거죠. 오늘 자리 좀 정신없었지? 워낙 오래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라. 네,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래도 괜히 끼어들어서 아는 척 안 한 건 잘했다. 그런 데서는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아. 다들 배경이 비슷하니까 옛날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너는 아직 그런 얘기들은 잘 모르겠지? 네, 그런 자리는 거의 처음이라서요. 뭐,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거지. 억지로 섞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 괜히 그러다 엉뚱한 소리해서 우리 집 망신시키지 말고 잘 모르는 주제 같으면 입 다물고 있어. 오늘처럼. 오늘 잘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겠다니 일단 받아는 줬지만 너는 아직 그 수준은 안 되니 티나지 않게 조심해라 그런 거였죠. 늘 그런 취급이다 보니 가끔은 제 스스로가 참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공주처럼 사랑받는데 시가에만 오면 다시 평범한 집안 출신 하녀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간극이 점점 더 선명해질수록 앞에선 웃는 얼굴이다가 뒤에선 혼자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꼬리를 억지로 말아올려야 하는 날들이 늘어갔죠. 그리고 그 무렵이었어요. 저보다 더 처량한 처지의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의 매니저였어요. 매니저는 항상 시가에 자주 들락거리고 바쁘곤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연예인 매니저니까 바쁘겠거니 했어요. 연예인 일정 맞추고 촬영 동선 챙기고 스케줄표 들고 뛰어다니는 게 일이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보다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신우이 매니저는 신우이의 공식 스케줄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우이뿐만 아니라 아예 시가 전체의 시종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신우이가 일정이 없는 날에도 매니저는 늘 시가에 와 있었어요. 시부모가 부르면 언제든 나타났고 자연스럽게 수족 노릇을 했어요. 거의 시가 전체의 심부름꾼이었지요. 신우이가 엄청 활발하게 스케줄이 있는 연예인도 아니고 매일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시부와 시모는 매니저를 더 자주, 더 거리낌 없이 불러다 썼어요. 시부모에게서 이런 걸 부탁해도 되나 하는 망설임이나 미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쓰레기 봉투 버려라. 무거운 박스 옮겨라. 집안 창고 정리해라. 백화점이든 마트든 쇼핑 갈 때 짐 들고 따라다녀라. 그런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죠. 매니저를 부를 때도 이름은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야, 거기, 어이 이런 식이었어요. 야, 넌 이제 우리 본 지도 한참인데 안 시켜도 딱딱 못해. 이건 말 안 해도 갖다 버려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찾으실까 봐. 그래서 내가 지랄할까 봐 안 버렸다? 너 이 소리니 지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좀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슬슬 기어오르네. 당장 갖다 버리고 네 그 낯짝도 좀 치워라. 화병 난다. 아우. 저도 시가에 들락거리며 가끔 아니 하녀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래도 며느리 역할이라는 포장이라도 있었고 또 남편이라는 방패막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매니저는 달랐어요. 저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고작 200, 300 월급 받아가며 그 집 머슴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참 안 됐다 싶었죠. 그러다 한여름 어느 날이었어요. 매니저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집과 차를 오가면서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고 있었어요. 시부모는 에어컨 빵빵한 거실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하고 있었고요. 근데 하도 날이 더워 매니저가 잠깐 숨이라도 고르려고 멈추자 바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이러다 세월 다 가겠다. 그 박스 아직도 안 옮겼어? 지금 바로 옮기겠습니다. 하여간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손이 느린지 모르겠어. 그래놓고 뒷말은 좀 많아.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말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옮기겠다. 그러고 살면 스스로 안 답답하냐? 사내 놈이.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다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매니저를 보면서 묘한 동질감도 들고 솔직히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저라도 조금씩 챙겨주곤 했죠. 이거 좀 드세요. 날이 너무 덥죠?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아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던데. 다 제가 할 일인데요. 그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죠. 어머님, 아버님 지금 안에서 통화하시는 중이니까 괜찮아요. 잠깐이라도 쉬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일 신분 낮은 제가 챙겨줘 봐야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매니저가 시가에서 당하는 취급은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심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매니저의 부모님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싶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저희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피부과를 들락거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잠을 통 못 자는데 거기서 뭐를 하나 맞으면 아주 푹 자고 온다고 늘 말하곤 했었죠. 그런데 그게 한 사람 앞으로 그렇게 자주 처방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어느 날 매니저에게 대리 처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시모 말이라면 뭐든 군말 없이 따르던 매니저가 그때 처음으로 멈칫했고 그건 좀 어렵겠다고 했어요. 저도 좀 놀랐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시모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웃고 있던 얼굴이 딱 멈추더니 매니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한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안 된다 그랬니?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법? 네가 법을 알아? 내 앞에서 법 논하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괜히 문제가 될까 봐 혹시나. 네가 뭔데 문제 타령이야. 네가 여기서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아? 하라면 해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네가 나한테 그럴 짬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자꾸 사람 대접해주니까 지가 진짜 사람인 줄 아네. 야, 이 새끼야.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넌 그냥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어디서 판단을 해? 대가리도 나쁜 새끼가 돈만 주면 그냥 좋다고 개처럼 굴면 될 것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들을 쌍욕이란 쌍욕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너 같은 게 감히 내 말을 거절하냐, 어디서 대드냐, 그런 말을 온갖 비하와 욕을 섞어서 퍼붓는데 진짜 사람 자존심을 아주 바닥까지 긁어내리더라고요. 매니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죄송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집안에서 매니저는 사람이 아니라 소모품이고 거절권이 없는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숨이 턱 막혔죠. 제가 시가에서 느끼던 처량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굴욕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요. 저 집안이 매니저에게 저렇게 굴 수 있다면 언젠가는 저한테도 더 심하게 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한데 그렇다고 벗어날 수는 없는 아주 복합적인 기분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날 한참을 시달리다 퇴근하는 매니저를 붙잡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까 일은 매니저님 잘못 아니에요. 너무 마음 쓰시지 마세요. 아닙니다. 원래 이런 일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서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저는 신혼 초 신데렐라 기분에 취해 있었는데 제 발밑에는 이미 이런 세계에 진짜 바닥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이 결코 완전히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저는 그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였어요. 시누이 집에서 방송 촬영이 있다며 시모가 저를 불렀어요. 집안이 지저분하면 보기 안 좋으니 가서 손 좀 보라는 거였어요. 아줌마가 다른 데는 다 청소하는데 안방이랑 몇 군데는 안 건드려. 괜히 말 나갈 건덕지도 있고. 뭔 소린지 알지? 네.
남 시키기 뭐한 민감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가서 잘 하라는 소리다. 원래라면 매니저를 시켰을 일이었지만 그날은 매니저가 시부심부름을 나가 있어서 제가 대신 가게 된 거였고 저는 시누이 집으로 갔어요.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내일을 정리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시누이가 시킨 대로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시누이가 퀵 배달을 받는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였어요. 시누이가 앉아있던 소파 안쪽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더라고요. 무심코 넘기려다 멈칫하게 된 건 그 휴대폰이 시누이가 평소 들고 다니던 휴대폰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못 보던 기종이었고 순간 세컨폰인가 싶었죠. 게다가 방금 전까지 그 폰을 만지다가 급하게 나간 탓인지 화면은 켜진 상태였어요. 그러니 호기심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이런 건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제가 봐왔던 것들, 매니저가 당하던 모습들, 시가에서 느끼던 제 처량함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또다시 진동이 울렸고 화면 위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시지 위에 떠 있는 건 누가 봐도 평범한 사이에서는 주고받지 않을 사진이었거든요. 그 전에 오간 대화 내용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봐도 보통 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메시지들과 사진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은 딱 한 글자 H라고만 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시누이가 금방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면은 계속 빛나고 있었고 곧이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촬영 마치고 보자. 우리 와이프한테는 잘 둘러대겠다. 거기서 보자. 이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명확했어요. 시누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상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유부남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요. 그때 시누이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원래 있던 상태로 돌려놓았고 얼른 주방으로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 자리에서 H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하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손에 언젠가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를 무기가 하나 들어왔다는 거였죠.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는데 묘하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도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가진 정보가 이 집안의 숨통을 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걸 당장 꺼내들면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닫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한편 그 무렵 저는 시부모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시누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는 대로 불려다니고 있었어요. 시누이 집이든 시부모 집이든 가리지 않았고 처음에는 저도 신혼이니까 며느리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스스로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고요. 문제는 제가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웨딩 플래너 일은 약속 시간을 한 번만 어겨도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었고 특히 상류층 고객들은 일정 하나만 틀어져도 사람을 갈아치우듯 바꾸는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시가에서 부르더라도 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시모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꺼냈어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너도 우리 집 사람이잖아. 네, 어머님. 우리 집 사람이 됐으면 우리 집 수준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남들 비위 맞추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거니? 하지만 어머님, 전 이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와 엮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일 하다가 우리 집안 아는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뭐라고 할 거냐? 하다못해 김 여사만 해도 곧 막내딸 치운다던데 그러다 걔 데리고 니네 샵 가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우리 집 며느리가 남한테 비위 맞추며 사는 꼴 나는 못 본다.
어른들 말은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아니다. 집안 체면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그 일 이제 그만둬라. 너도 이제는 차리라는 게 있잖니. 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저에게 일은 소중했어요. 물론 그 일을 하며 제가 바라던 상향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결코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 일을 즐겼고 제 손을 거쳐 결혼식이 하나의 완성된 장면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상담실에서 불안해하던 신부가 마지막에 웃는 얼굴이 되는 순간, 식이 끝나고 혼주가 만족해하는 순간, 하객들로부터 최고의 결혼식이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걸 제가 만들어냈다는 감각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놓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시모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생각도 들어볼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시부와 시모 모두 제가 일을 그만두길 바랐고 남편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하더군요. 그렇게 해. 나도 바쁘고 당신까지 밖으로만 돌면 집안이 돌아가질 않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일에 뭐 비전이 있기래 뭐가 있기래. 그냥 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면 제깍제깍 맞춰가. 그게 당신한테도 나아. 하지만 나는 일을 이제 그만해도 될 때가 됐어. 이 얘긴 그만하자. 그냥 그렇게 결정해. 그렇게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 핑계를 댈 수도 없게 되다 보니 시가에서 부르면 언제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5분 대기조가 됐죠.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즈음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저를 예뻐하고 신기해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 기울여 듣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있어도 대화가 줄었고 제가 뭘 해도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당신 요즘 자주 늦네? 술 마셨어? 일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덜 마시지. 술은 양보다는 빈도라서 매일 마시는 거 안 좋대요. 자꾸 마시다 보면 됐어. 이제 마누라질까지 하려고 그래? 마누라짓이라니? 너 그런 거 궁금해 본 적 없어? 내가 왜 너랑 결혼을 했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신혼도 아니고 우리도 좀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고. 내 위치에, 내 재력에, 내 집안에. 솔직히 너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상대가 없어서 널 데려다 앉혔겠어? 내가 하는 짓들,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간섭하고 술을 먹어라 먹지 마라 술집은 어디는 가지 마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짓 안 하고 감지덕지할 여자니 그 너랑 결혼한 거라고. 근데 네가 자꾸 마누라지까지 하면 내가 너랑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제 위치, 제 처지가 한 방에 결정되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반박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심하겠다는 말뿐이었죠. 연애 기간까지 5년, 그쯤 되자 남편은 더 이상 저를 궁금해하지 않고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남편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까지 맡기 시작했지만 저는 감히 추궁하지도 못했어요. 차라리 바람이 아니라 그냥 술집에 다녀온 거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걸 바라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저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온갖 무시를 감내하면서도 남편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하나만 믿고 이 결혼을 선택한 사람이었잖아요. 솔직히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시가에서 하녀처럼 취급받는 것도 제 선택의 대가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남편 마음까지 잃으면 저는 진짜 끝이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유일한 방패가 남편이었고 그 방패가 사라지면 저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더 예쁘게 가꾸고 더 웃고 더 참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고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럴수록 저는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시모랑 시누이가 김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 주말에 김장하자. 너희 시누이 집에서 다 같이 하자. 그리러 와라.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도맡아 하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고 하니 그래도 같이 하면 그렇게 힘들진 않겠지 싶어서 약속한 시간에 시누이 집에 갔어요. 그런데 문을 여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거실에는 고무다라이랑 양념 재료들, 절인 배추 박스들만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누이도 시모도 전화를 받지 않아 다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요. 그런데 돌아온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여보, 집에 아무도 없고 배추랑 재료만 있어.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그거 말하려고 바쁜 사람한테 전화 걸었어? 아니, 나는 나 진짜 그냥 네가 다 하라는 거겠지, 이년아. 대충 눈치로 쳐 알아먹어. 누구한테 바라는 거야? 그렇게 눈치가 없냐? 남편의 그 말이 마지막 도화선이었어요. 그동안 꾸역꾸역 참아오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졌어요.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더 버티면 나는 진짜 저 절인 배추처럼 살겠구나 싶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존재만 남는 건 한순간이겠구나 싶더군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저 절인 배추처럼 살지 않으려면 오늘 이 판을 바꿔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김장 재료랑 고무다라이 양념 재료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정확히 그 사람 집으로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는 얼마 전 이미 시누이 불륜남의 정체를 알게 된 상태였어요. 출처는 다름 아닌 시누이의 매니저였죠. 사실 얼마 전 그동안 온갖 모욕을 견뎌오던 매니저는 결국 참다 못해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고 마지막으로 제게 인사를 했었죠. 그날 매니저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정리가 끝난 사람 얼굴이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러다가 딱 죽겠더라고요. 제가 죽느냐 아니면 일을 그만두느냐 둘 중 하나였어요. 근데 저놈들 때문에 제가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당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할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다들 만만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안 주면 언론에 터뜨리고 고소하는 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저쪽은 잃을 것 투성이지만 저는 더 잃을 것도 없거든요. 그게 우리 최대 무기 아니겠어요? 그 말을 하면서 매니저는 오히려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오래 붙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요. 그러더니 제 얼굴을 보면서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탈출할 겁니다. 그쪽도 탈출하셔야죠. 저요? 이미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매니저는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더군요. 그러면서 매니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벗어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한다며 제게 마지막으로 좋은 소스를 하나 주겠다고 했지요. 그 소스가 바로 상간남의 정체였어요. 시누이가 만나는 사람은 그냥 이름 없는 유부남 H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 H는 꽤나 알려진 모 연예인이었어요. 방송에서는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굴고 인터뷰에서는 늘 가정적인 이미지로 포장돼 있던 사람이었죠. 저도 가정적인 이미지로 알고 있던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만큼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마침 이미 잡혀있던 스케줄 중에 하필이면 오늘 바로 그 유부남 집에서 아침 방송 녹화가 있다는 거였어요. 가족 생활을 공개하는 컨셉이라 집안에 스태프들이 여러 들어오는 날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김장 그릇들만 널린 풍경을 보며 저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죠. 제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이미 완성돼 있었어요. 오늘 김장판은 원래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깔린 자리였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김장을 가장 망신스럽고
잡고 가장 많은 눈이 모이는 장소로 옮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절인 배추, 양념, 고무다라이, 김장에 필요한 모든 걸 한꺼번에 그 집 앞으로 보내버린 거죠.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현수막도 같이 보냈죠. 자기야 사랑해 오민주라고 큼직하게 박은 현수막이었어요. 오민주는 저희 시누이 이름이고요. 물론 시누이와 그 상간남의 야릇한 사진도 같이 박아줬으니 누가 봐도 변명할 수 없는 불륜의 냄새가 피어나는 증거들이었죠. 그걸 보내놓고 저는 즉시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 집에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그날 분위기를 몸으로 느낄 수는 없었지만 매니저가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서 들었다며 전해준 이야기만으로도 그날의 상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마침 그날 촬영 주제가 화목한 가정, 가족의 아침 같은 컨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남은 집안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인 척을 하며 등장할 예정이었고 부인도 함께 나오고 심지어 아이까지 그날 촬영에서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모든 게 깔끔하게 세팅돼 있던 판에 갑자기 집 앞에 배추 박스가 산처럼 쌓이고 고무다라이랑 양념통이 줄줄이 도착하고 거기에 불륜의 증거로 빼박인 현수막까지 걸렸으니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었겠죠. 부인은 스태프들 앞에서 교양 있게 웃고 있다가 그걸 보자마자 돌변해서 상간남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다고 하더군요. 스태프들은 웅성웅성거리며 뒤로 물러나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했던 건 그 자리에 상간남의 아이도 함께 있었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그들 중 누구에게도 미안한 마음은 없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조금 미안하긴 해요. 자기 아빠의 불륜을 그런 방식으로 알게 됐으니까요. 다만 그것까지 제 계획에 포함돼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아무튼 상간남은 부인에게 한참 얻어맞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현수막을 떼어내려고 허둥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가관이었다고 들었어요. 결국 촬영은 바로 취소됐고 스태프들은 하나둘 장비를 정리해 철수했는데 그 뒤에도 부인은 울고 아이도 울고 집안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 장면을 지켜본 스태프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방송국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입단속을 시킨다고 해도 그날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고 그 많은 입을 다 막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겠죠. 게다가 화목한 가정이라는 컨셉의 촬영 도중에 터진 일이었으니 이보다 더 퍼지기 좋은 이야기도 없었을 거예요. 한편 제가 그 짓을 벌인 걸 알고 시누이는 노발대발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이상 저는 더 이상 시누이에게 고분고분 당해줄 이유가 없었어요. 네가 감히 날 협박해? 네가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알아?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니들 지금부터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려봐. 그날로 네 인생 끝이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뭔데? 네 불륜 매니저한테 한 짓 전부 다 까발릴 수 있어. 네가 그 유부남 연예인이랑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또 까마득하게 어린 매니저한테는 네 가족들 전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폭로할 수 있다고.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디 한번 나 건드려봐.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러자 시누이는 눈에 띄게 주춤했어요. 특히 시부가 명예 타령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알기에 시부가 급하게 나서서 시누이를 말리더라고요. 그만해라. 집안 명예 생각 안 하냐? 아버지 얘가 먼저. 조용히 해. 더 커지면 손해보는 건 우리다. 몇 푼으로 끝날 일을 뭐하러 피를 묻혀서 더 크게 손해보려고 해.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랑 시매부는 서로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둘 다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감고 살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시매부도 참 웃긴 사람이죠. 겉으로는 유식한 척 고상한 척 다 하더니 누가 그 집안 식구 아니랄까 봐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둘은 이혼도 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눈 감고 사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희한한 것들입니다. 대신 시누이는 다른 곳에서 벌이라면 벌을 받게 됐어요. 방송국 안에서 도는 소문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평소에는 화통하고 성격 좋은 이미지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불륜 이미지가 붙어버렸고 무엇보다 그 상간남의 어린 자녀가 그날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같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매니저 갑질 얘기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촬영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 터라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고 방송 만드는 사람들이 안 써주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서서히 나락길을 걷는 중인 거죠. 아, 그 시누이 상간남인 연예인은 그 남자 부인이 품어주기로 한 건지 아직 이혼했다는 말은 못 들었네요. 아무튼 저는 그 일을 벌인 순간부터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고 그날 곧장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위자료 한 푼도 못 준다고 버텼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겁먹지 않았어요. 이혼,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그래? 그럼 소송으로 가지 뭐. 네가 뭘 한다고 소송이야? 뭐라 하긴 내가 잡은 게 한둘이야? 내가 이 집에서 당한 일들 전부 법원에서 말할게. 그걸 원해? 말해봐야 네가 불리해. 네가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 수준이야. 말할 것도 없을 텐데. 변호사 수준 이전에 중요한 건 정보 싸움 아닐까? 내가 여기서 겪은 거 니들이 어떻게 나를 부려먹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일을 어떻게 그만두게 됐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 난 네 애비가 저지른 주가에 얽힌 거 네 애미가 맞고 다닌다는 주사 그거 다 터뜨리면 누가 손해일까?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니, 선택지를 주는 거야.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제야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결국 시부모가 나섰어요. 시부모는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어요. 밖으로 나가면 집안 체면이 끝장난다면서요. 그리고 제 앞에 돈을 내밀더군요. 이 돈으로 약속해다오. 이 일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섭섭지 않게 넣었다. 부탁하마. 돈이 좋아서 이 집에 꾸역꾸역 버티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돈보다 다른 게 더 좋더라고요. 바로 자유였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완전히 끝이라는 사실이 주는 그 자유로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유를 찾았고 매니저 역시 결국 합의금을 받고 그 집을 벗어나게 됐어요. 말씀드렸듯이 시부는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소송으로 가는 걸 극도로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 쪽도 그렇게 정리됐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리고 매니저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집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혼 후 저는 다시 웨딩판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쪽 일은 잘할 자신이 있었고 다시 시작했다면 돈도 꽤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의 체면을 대신 세워주는 일, 남의 허영을 대신 포장해주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갈아넣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 곳에 면접을 본 끝에 저는 전시박람회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했어요. 박람회나 전시 준비는 제가 웨딩 플래너로 하던 일들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일정 조율하고 동선 짜고 현장 관리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까지 다 익숙한 일이었죠. 다만 꽃값과 드레스, 하객 수로 급을 나누고 서열을 세우던 웨딩 사업과는 달리 이 일은 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든다는 보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컸고요. 이 동선이면 관람객이 한 번에 몰릴 것 같아요. 그럼 입구 쪽을 조금 더 넓힐까요? 네, 대신 안내요원을 한 명 더 배치하면 흐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제가 왜 그렇게까지 길을 쓰고 상류층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웃음이 나요. 솔직히 참 허영심이 컸고 그 허영심 덕분에 한 번쯤은 번듯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고 누가 봐도 그럴듯한 것들을 갖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게 꼭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다만 그때 제가 몰랐던 건 그 세계의 겉이 반짝일수록 안쪽은 더 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품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착각했는데 아니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돈은 품위를 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품위인 척 포장하는 기괴함만 더 키웠어요. 저는 그걸 그 가족을 통해 너무 많이 봤고요. 제가 얻은 교훈은 아주 단순했어요. 허울은 허울일 뿐이라는 것. 겉으로 번듯한 집, 번듯한 직업, 번듯한 체면이 제 삶을 안전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가족들 틈에서 온몸으로 얻은 교훈이었고 그 덕분에 이제는 진짜를 보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전신우이는 요즘 TV에서 통 보이지 않아요. 원래도 딱히 재능이 있는 타입은 아니었으니 아마 서서히 잊혀지는 연예인 중 하나가 되겠지요. 그 집 사람들도 쫄딱 망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솔직히 그런 부자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여전히 돈도 많고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체면도 챙기며 살 거예요. 다만 서로 맞바람을 피워놓고도 아닌 척 덮고 사는 쇼윈도 부부인 전 시누이와 심해부처럼 그들 역시 서로의 약점을 쥔 채 살아가겠죠. 겉으로는 잘 나가고 화목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을 그들이 과연 얼마나 잘 살고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세계 밖으로 나왔어요. 가짜 유리성을 깨부수고 나온 저는 이제 진짜 삶을 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그렇게 길을 쓰고 들어가고 싶었던 세계가 사실은 허울투성이었다는 게요. 저는 그 집안 덕분에 비싼 수업료 주고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겉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 것, 그리고 어떤 세계든 내 존엄을 깎아먹는 곳이라면 미련 없이 나올 것. 지금 저는 아주 평범하지만 적어도 제 삶을 제 손으로 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허영의 눈이 멀어 더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의 제 삶도 응원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할게요.